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레오님 이제 대출의 기본은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가끔 소득이 이 정도 되는데 뭐 몇 프로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LTV, DTI, DSR 그리고 MCI까지 네.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일단 그 대출에서는요, 용어를 좀 아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은행 가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 가면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럼요. 네. 은행에서는 안 돼요 라는 얘기만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어. 네. 그래서 그냥 모르면 안 돼요.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단어 LTV라는 게 있어요. LTV는 뭐냐면 그 집값에 대한 대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집만 보는 거야, 일단. 그치. 네. 그러니까 집 가격의 몇 프로 하는 맞아요. 게 바로 LTV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집의 가치를 몇 프로로 봐주느냐, 그래서 그만큼의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지금 규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의 4개구죠. 네, 맞아요. 강남, 송파, 서초, 용산을 네. 제외한 전국이 지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LTV 한도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집값에 몇 퍼센트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규제 지역에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70%가 가능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 30%는 내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규제 지역인 그 4개 구에서는 50%가 가능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다. 그러면 이제 집을 하나 더 사면 다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LTV가 비규제 지역은 60%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은 처분을 하시는 분들은 50%. 기존 집을 내가 팔 거야 하시면 50%, 2년 안에 팔면 돼요. 그리고 나 안 팔 거야. 나는 그냥 다주택자의 길을 갈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도 3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이제 대출 네.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액도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LTV의 기준 금액이 뭐 시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는 KB가죠. 그렇죠. 네. 네, KB 시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매매가가 훨씬 높은데요. 아니면 낙찰가가 더 높은데요. 맞아요. 왜 이러면 낙찰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짜리인데 내가 고가 낙찰해서 12억에 낙찰받았다고 10억 대출해주면 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기준이라는 그런 시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KB 부동산에 들어가면 나오는 KB 시세이고요. KB 시세는 상한가, 그다음에 상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하위 평균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일반 평균가예요. 그리고 1층인 경우에 대부분의 은행이 하위 평균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1층이어도 하위 평균가를 보지 않고 일반 평균가를 보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 선택을 할 때 조금 다양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KB가의 8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KB 시세의 70% 그리고 낙찰가의 뭐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는 은행도 있고 또 어떤 은행은 감정가의 70%, 뭐 낙찰가의 80에서 뭐 낮은 거, 뭐 어떤 은행은 뭐 둘 중에 높은 거에서 몇 프로 뭐 이렇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고 최대 한도를 원하시면 최대 한도가 나오는 은행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80%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가나 KB가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은행은 90%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감정가 이상 써야 될 때도 많아요. 시장이 막 오름세일 때 그쵸. 그러면은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가 더 싼 거야. 6개월 전에 감정했을 때 5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막 7억 하면은 5억 이상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낮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KB가 이제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사 감정이 5억이어도 KB가 좀 높으면 KB로 시세로 인정을 해주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빌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가가 낮은 경우에는 빌라는 한도가 많이 나올 수가 없죠. 빌라는 감정가 이상 쓰면 안 되지. 많이 싸게 사야지. 지금은요, 네. 빌라 50%대도 가능해요. 진짜요? 네. 어디 저 지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 빌라. 진짜요? 네, 감정가가 워낙 높아서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들이 대부분 한 60%, 70%대인데 어떤 물건은 감정가 대비해서 50%대도 나온다. 아니, 감정가가 높으면 대출 한도는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을 한 개로 둔 게 LTV고요. 그렇죠. 여기에 또 소득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자, 소득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LTV는 쉽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따라서는 DSR이라는 게 있고요. DTI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치가 좀 많은데 예전에는 DTI만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DSR DSR 은 나온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안 사실. 됐죠. 네, 그런데 사실은 원래도 DSR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DSR이 300%, 지금 몇 프로? 지금 40%. 지금 40 그리고 네. 이금융권 50. 50. 네, 그러면 예전에 300%일 때 지금 하고 지금 40%면 거의 10분의 1이 줄은 거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점점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DSR이 4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참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 인간은 참 적응의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DTI만 신경 쓰면 됐어요. 근데 이제 DTI라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모든 대출은 그 이자만 계산을 하는 게 DTI고요. 네. DSR은 모든 대출,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 사실 이자만 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금을 막 넣어가지고 계산을 원금을 기간별로 그렇죠. 쪼간다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다 반영을 하는 게 DSR이거든요. 그러니까 DSR이 훨씬 어렵죠. 이게 짧은 기간에 이거를 쪼개면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원금이 커져요. 커지니까 네. 결국 내가 추가로 대출을 낼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그 DSR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그렇죠. 네. 신용대출 당장 갚을 수도 없는데. 네. 근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대출을 갚아야지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네. DSR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DSR 같은 경우에 40%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월급에 40% 이상을 원리금 포함해서 은행에다가 주면 안 된다. 나머지는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까지만 은행에다가 이제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60은 본인 생활에 써라. 뭐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정해준 거죠. 그래서 DSR은 40%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계산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내 소득의 몇 배가 나와요. 내 소득의 몇 배가 그렇죠. 나와요. 네. 이 DSR이라는 건 소득 대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 소득의 이제 금리에 따라 좀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안전. 그래서 한 지금 금리로 따진다고 하면 7배 전후. 연봉이 3천이다. 3천이다. 그러면 7배면 2억 1천이겠죠. 2억 1천 나온다. 그럼 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다 합쳐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출이 없다는 기준 하에 기준에서요.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도가 줄겠죠.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억 천이 나의 대출이니까 뭐 신용대출 그만큼 빼나요? 아니에요. 신용대출도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앱으로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한번 돌려보시면 대략 나올 건데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써놨어요. 레오님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산기 네이버에서 PC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게 네.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해보세요. 본인 연봉 넣고 내가 원하는 대출금 넣고 그렇게 해서 뭐 기간이랑 이렇게 세팅해서 다 넣으시면 내가 뭐 DSR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40%가 넘는다. 예를 들어 45%다. 이러면 이금융권에서는 괜찮겠죠. 이금융권은 DSR 50%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대출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 은행 가서 그 금융학에서 네. 발급받아서 넣어보면 더 넣어봐야 확실하겠죠. 돼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애매하게 잘 모르는 대출들. 왜냐면 금방 까먹어요. 네. 그리고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음. 잔금이 알림이 오지 않으면 또 체크할 수도 없고 그쵸. 내가 몇 년을 갚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아, 그리고 또 내가 대출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도 않고 나의 사업자 대출은 DSR에 포함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물어보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DSR 포함되는지 아. 될 뻔했었잖아요. 이게요. 이게 참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애매해요. 네,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안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전세 대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세 대출 있는 상태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나의 전세 대출에 그 이자가 따라와요. 아, 정말? 영향을 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DSR 계산할 때 복잡한 것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은 네. DSR 안 본다.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낼 때 안 보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 대출을 낼 때, 받을 때 안 본다는 거고요. 근데 그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대출을 받을 거야. 그때는 다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네. 내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네. 이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거를 없앨 건데도 이게 대출할 때 한도가 당일날 없애면 네. 빼줍니다. 당일날 없애면? 내가 전세 대출을 끄고 이제 끈다고 하죠. 이제 네. 11월 1일 날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11월 1일까지 전세 대출을 상환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 그 집에서 나와서 보증금 받아서 상환하고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DSR 계산해서 다 빼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날짜가 안 맞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 날짜가 하루라도 안 맞으면 안 돼요. 내가 전세 대출 11월 2일 날 정리할 거다. 이러면 하루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맞추는 것도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뭐 경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자 대출로 네.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대출을 좀 어려워하세요.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한계가 너무 딱딱딱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단기 매도하시려는 분들, 또 기존의 신용대출도 있으신 분들도 많죠. 계세요. 맞아요. 그걸로 계약금 하시는 계약금이 아니지 입찰 입찰 보증금, 네. 입찰 보증금. 네, 신용대출은 입찰 보증금 제가 딱 그랬죠. 네,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가지고 네. 뭐 놓다가 떨어지면 다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입찰했다가 뭐 폐찰하면 다시 보증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대출이 얼마인지 내 DSR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경매 대출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낙찰받은 분들한테 조언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 맞는 방식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제일 저렴하고 비용이 그쵸. 제일 덜 들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더할 나위 대출이 없어요. 제일 좋죠. 네, 제일 맞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단기 매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쭤보거든요. 이 물건을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라는 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뭐 전세 줄지 월세 줄지 제가 입주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를 말해야 돼. 말을 하면 뭐 어떤 은행을 가겠다는 건가라는 그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고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소득하고 부채도 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월 300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연환산에서 뭐 알려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이 사실 제일 소득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가 소득금액 증명원이 얼마였나 그런 거 정도는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막연하게밖에 답변을 못 받아요. 우리 뭐 세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세금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밖에 답을 못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저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럼 글쎄요 많이 나오겠네요. 이런 답 듣고 싶은 거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소득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제 좀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소득이 그러니까 증빙이, 소득이 뭐 없진 않지만 증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득이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출받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